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저희 뭐 배민영 원장님 책임 문제 유명하니까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저는 뭐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일단 뭐 설명에 오셨으니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과목은 일단 보험계약법이랑 재산보험 맡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나 시험 보신 분 계시나요?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솔직한 분들이시네요. 대부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우선 올해 이제 1차,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9년도에 1차부터 보셔야 되니까 계약법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손해배상사 시험을 3종을 합격을 하고 신체를 합격했거든요. 나중에 전환해가지고. 근데 3종은 제가 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어요, 사실. 처음 이제 독학으로 했다가 많이 힘들었죠. 누가 약관을 달달 외우면 된다 그랬다가 약관을 달달 외웠는데, 제가 그 3종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히스토리를, 처음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독학해가지고 그때 자보가 28점 나왔나 그랬을 거야 아마. 떨어졌죠, 과락으로. 누가 약관을 달달 외우면은 된대요. 교수님이, 연수원 이때 교수님이라고 약관을 외웠어요. 외웠는데 3개월 했어요, 3개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해 시험 봤는데 그 해 27점 나왔어요.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와버렸던 거죠. 그래서 3종은 결국 학원 다니고 이제 3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게 한 2009년에 합격했으니까 좀 됐죠. 그 신체손상은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 제가 보험계약법 시험을 여러 번 봤겠죠, 1차 시험을. 그럼 계약법은요, 얘는 무조건 거의 공식이다시피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게 나와요, 난이도가. 네, 다만 그 폭이 얼마나 또 튀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이 차이가 있지, 항상 그걸 거르지 않아요, 보면. 거르지 않아요. 근데 2019년은 보험계약법은 어렵게 나오는 해예요, 이제 순서가.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판례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판례. 예,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판례를 내주고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그 지문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계약법 올해 어렵게 나올 거라서 저는 준비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계약법이 의외의 복병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은 다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과락. 예. 제가 2005년에 보험계약법 봤을 때인가, 2005년 그때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제가 인생 살면서 이때까지 제일 어렵게 나왔던 보험계약법 시험이었는데, 그때 제가 법대를 나왔지만은 그때 사시 준비하던 형도 보험계약법에서 과락을 맡았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나왔었어요. 뭐 저는 보험계약법은 붙었죠. 네, 붙었는데 제 자랑은 아니고. 어쨌든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여러 가지 유형을 제가 봤거든요. 옆에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문제은행식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험계약법. 어렵게 나오면 100% 떨어져요. 네, 100% 떨어져요.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꼼꼼하게 하시려면은 법률 아셔야 되고요, 이론 아셔야 되고요, 판례 아셔야 되고요, 약관도 아셔야 돼요. 특히 인보험편은 법률 조항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인보험편은 뭐가 나오냐면은 주로 이제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보험에 있어서 의료과실은 상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요거 어렵게 나올 때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법률은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뭐 638조부터 쭉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739조까지 공부하고 계속 눈에 익히고, 이 과정들은 솔직히 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워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638조부터 682조까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빠져야 될 게 하나 있죠. 증권의 기재사항 666조.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어떻게 외우냐고요? 하루에 한 쪽씩만 외우면요. 한 4, 50개 정도 되니까 한 2달이면 외우십니다. 하루에 1개 조문씩. 네. 근데 조문 외우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넣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차가 있어도 공부할 때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전철에서 보고 외우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는 기본입니다. 암기는. 왜냐면 문제가 이 법률이 말장난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가 맞는지 맞추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또는 뭐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뭐 내지 뭐 이런 것들 이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들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쳐가지고 내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무조건 암기. 그대로 암기. 대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고 아마 손사일을 그만둘 때까지 계약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거의. 왜냐면은 91년도에 한번 바뀌고 2015년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잘 바뀌질 않아요, 사실. 네, 올해 이제 뭐 11월 달부터 적용되는 인보험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암기해 두시면 여러분들 시험에도 좋고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끝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손해보험 총론까지 보험자 대리인데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진짜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이론은 이제 뭐 책에 있는 뭐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통설이니 이런 것도 보시는 건데 그거는 뭐 눈으로 익힘으로써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문제는 예저 판례. 제가 올해 문제 보니까 2016년도 대법원 판례도 나왔었더라고요. 2016년도 대법원 판례면 거의 뭐 나오자마자 그게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우리한테 공개가 되자마자. 2016년 판례라고 해서 16년도에 공개된 게 아니에요. 보통 17년 이때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나오자마자 최신 판례들까지 이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각 조문별로 판례를 검색해가지고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시중에서 판례집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보고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판례 중요합니다. 저도 아마 이번 모의 시험 때는 판례를 쭉 뽑고 있어요. 저도 판례 좀 많이. 그다음에 약관 내용은 주로 이제 인보험하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정도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약관 내용. 네. 물론 약관 내용을 가지고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계약법은 법률, 이론, 판례, 약관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해야지 보험계약법에서 꽈락 나와가지고 한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그렇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차 이제 합격 당연히 웬만하면 합격하시겠죠. 제가 너무 뭐 겁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합격합니다. 보험계약법은 어차피 40점만 넣으면 되니까. 나머지 점수 따고. 예. 그래서 진짜 어렵게 나오는 애는 솔직히 계약법 50점 이상만 받아도 뭐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이제 1차 합격하시면 2차 이제 재산보험 하셔야 되는데 먼저 공부 시점 언제부터 공부하셔야 되느냐. 어느 학원에서 공부하시든지 간에 재산보험은 솔직히 한 1월부터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됩니다. 1월하고 2월 정도는. 보통 1차 시험이 4월 달에 있잖아요. 3월 달부터 3월 한 중순부터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하셔야 되는 건데 3월 중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1차에 집중하신다 치더라도 그 전까지는 삼보험, 책임근제, 자동차, 의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의학도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1월 달부터는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학부에서도 제가 손해사정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모교에서 손사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파이낸스 금융학보다 파이낸스 회계학보다 보니까 5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이제 손사 시험 준비하면 저한테 와서 그러죠. 저는 고민이 있다고. 왜 고민이 있냐고 물으면 공부할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돼요. 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남이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가시되 1, 2월 달에는
남들이 옆에서 뭐 쟤 와 되게 잘하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8월 달까지 머릿속에 들고 가기 힘들어요. 처음에 1, 2월 달에는 각 과목별로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될 정도,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쉬운 예시 같은 것들을 토를 달아가지고 어려운 교재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몇 번 읽으시든 관계없어요. 저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1, 2월 달에 야심차게 답안지 적어놓고 풀려고 하시잖아요. 펜이 안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맴돌죠. 딱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네, 1, 2월 달에는 과목별로 그렇게 하시고 3월 넘어가시면은 1차에 집중하셨다가 1차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책에 그 내가 이해했던 내용을 이제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용들을 암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해는요, 뭐 이해는 결국 암기를 위한 거예요. 모든 시험이 다 암기입니다. 특히 서술용은 암기 안 하고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만약에 쓰신다 하더라도 100% 시간 분배에 실패해요. 머리에 들어있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손에서 써내는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사실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한 3월 이제 1차 끝나고 그때는 이제 쓰면서 이제 암기 하면은 처음에는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끝까지 갖고 가시려고 그러면 수험생으로서 욕심을 알겠죠. 그 저기 뭐냐 채점하는 위원들한테 내가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면 알겠는데, 그러면은 문제 제가 볼 땐 3분의 2 풀고 다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외웠다가 그 다음에는 줄여 나가야 돼요. 약수령이 나왔다.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줄여 나가는 거죠. 이제 필요한 거. 제가 이제 재산보험 강사니까 제가 신체 2014년도에 이제 1차 그때 봐가지고 그냥 합격을 했거든요. 모든 시험은 1차가 좋으니까. 근데 제가 산보험이 그때 6장 적었나? 총 10바닥 나옵니다, 여러분. 10바닥 나오는데 제가 6바닥하고 한 반 조금 못 적었을 거예요. 6.3 정도 적었겠네. 적었는데 점수는 뭐 전혀 오히려 막 10바닥, 12바닥 썼던 경우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훨씬.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을 적으셔야지. 뭐 실손 같은 경우에도 답안지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손 볼 때 계산하라고 적어놨는데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부터 막 5줄씩 막 장황하게 적기 시작해요. 좋은 점수 안 나가요. 그냥 계산하라고 했으면 그냥 산식형으로 쓰는 스타일이 있고 약술형으로 쓰는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약술도 결국은 쓸데없는 보상 책임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을 풀어서 쓰는 스타일이죠. 예.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 제일 이제 선호하는 게 그냥 딱 간단하게 간략하게 산식, 그리고 코멘트를 달 것만 달아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밑에 이렇게 산식을 풀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쓸데없이 내가 이것도 외웠는데 안 쓴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것도 써야 되겠어. 이러면 점수가 좋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답안지가 어느 정도 권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보기 좋게 쓸데없는 거 안 쓰고 정리 잘해놓은 애들이 붙는 거고, 답이 맞아도 막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으면은 솔직히 동률에 있으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재산보험은 좋은 점이 뭐냐면 책임 법리라는 게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근저는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산보험, 그 자동차 보험 완전히 작살 나봤으니까 깨달은 게 그거죠. 책임 법리 답안지에 적고, 약관상 보상 책임 적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약관상 보상해 주기로 한 것만 보상해 주는 거니까 뭘 떨어뜨려야 될지 뭘 넣어야 될지를 갖다 판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보랑 책임근제죠. 그 두 가지 분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재산보험 얘는 좋은 게 책임 법리가 없어요. 약관이 바이블이에요. 약관이 바이블. 그러면 약관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보실 때 시중에 파는 약관도 뭐 시중에 판매하는 상품들 약관도 있지만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이제 공부하십시오. 재산보험은 표준 약관을. 근데 어떤 분들은 표준 약관의 내용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약관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는데요. 표준 약관 기준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표준 약관은 표준 약관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약관 내용에 대한 어떤 뭐
효력, 무효다 이건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그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이 가이드 내에서 상법 663조에 반하지 않는 한은 보험자가 시중에서 판매할 때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표준약관에서는 실손 같은 경우에 표준형과 선택형이 있죠.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 선택형 2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나요?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있어요. 얘는 표준약관 없습니다. 선택형 2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관에만 있어요. 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이게 산보험 할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게 선택형 2는 하기는 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기출문제 한번 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 9월 1일 날 선택형 2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실손에서 계산 문제에서 선택형 2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뭐냐면 어차피 공부할 때는 공통적인 범위 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욕먹을 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해마다 노후 실손 나올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 분담하는 거 아직까지 약관 내용 검토해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 2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선택형 2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표준형 아니면 선택형으로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네. 그럼 여러분 더더욱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뭐 실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거고 산보험에서는 먼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보시되 책임법리가 없고 그냥 어떤 청구를 받았을 때 산보험의 기본적인 어떤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사건 청구가 들어오면 얘를 보상해 말어. 첫 번째. 그러니까 면책사유죠. 보상해 말어. 보상 여부. 결정하고 두 번째.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보상해? 금액 산정하는 거. 보험금 산정. 따져주고. 세 번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계약 전에 흠결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계약 후에 흠결 사유가 있었는지 의무 위반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거야 삭감할 거야. 이거 결정하면 끝이죠. 산보험은. 이 프로세스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특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할 때 교통사고인데 교통상해 특약이 있으면 특약보험금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특약 공부하시는 거예요. 더 줘야 되는 거. 장애 지급률은요. 장애 지급률 보험금 산정하려면 지급률을 알아야지 곱하든가 말든가 하죠. 한시장이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보험은 특히 책임법리가 없다 보니까 약관 내용도 많고 특약도 많고 되게 잡다해 보이고 말하는데 이 잡다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 그렇게 산보험은 오히려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답안지 분량 많이 쓰실 필요 없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올해 만약에 화두를 던진다면 어쨌든 후유 장애가 좀 아무래도 올해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 기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직 조금은 이르지만 이제 재산보험에서 표준약관을 벗어나서 나온 경우 한 번씩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표준질병 상위분류표 개정사항에 대해 쓰시오 라든가 그때 이슈가 있으면은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올해는 좀 낮을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 좀 높다고 보는 게 유병자 시장, 유병자 보험이 이제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 들면서 보험에서 팔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재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좀 넣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재산보험에 대해서 강의 컨셉은 올해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교재도 좀 전면적으로 바꿨는데 포커스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일단은 재산보험에 대한 초심자들, 그러니까 시험을 이미 한번 보셨던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산보험에 대한 초심자들에 맞춰가지고 되게 좀 쉽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심자들한테는 좀 적합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항상 없죠. 네, 항상 없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